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거실 소파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혹은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이어폰을 꽂고 계신 분도 있겠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정치인의 일대기가 아닙니다. 한 인간의 분노가 어떻게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는 차갑고도 뜨거운 기록입니다. 서울 여의도 시민마당.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는 오후. 수많은 인파가 한 연단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손에 쥔 이는 강도현 의원. 국회의원으로만 무려 20회를 살아온 베테랑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힘차게 손을 흔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강도현은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청중은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습니다. 그의 연설은 항상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정제된 어휘, 단호한 손짓, 그리고 강렬한 목소리. 사람들은 그를 지도자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무대 뒤에서 그가 보이는 또 다른 얼굴은 달랐습니다. 강도현은 권위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상황을 참지 못했습니다. 특히 공개된 자리에서 반박을 당하면 마치 뺨을 맞은 듯한 모욕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비서관과 보좌진들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늘 조심스럽게 그의 눈치를 보며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감히 입을 열어 그 성정을 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권력의 그림자는 두터웠고 모두는 그늘에 눌려 침묵을 택했으니까요. 유세가 끝난 뒤 강도현은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천천히 차를 움직이는 순간 앞차와의 가벼운 접촉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앞이 차에서 내린 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서연. 이제 막 29을 넘긴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서연은 차에서 내려 뒷범퍼를 살피더니 곧 강도현의 차로 다가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채 흠집이 났습니다. 보험 처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녀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순간 강도현의 이마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아가씨, 이건 그냥 스치는 정도예요. 서로 조심하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러나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손상이 생겼으니 절차대로 처리해야죠. 당연한 권리니까요. 짧은 대화였지만 강도현의 자존심은 이미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상대가 모르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도전하는 것인지 헷갈렸습니다. 주변에는 지나가던 시민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혹여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어 촬영하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국회의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였다. 는 장면이 언론에 흘러간다면 곤란해질 게 분명했습니다. 결국 그는 운전기사에게 명함을 건네주라고 지시했습니다. 겉으로는 상황을 정리했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린 여자가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는 분노가 가슴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강도현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면 연단에서 환호하던 군중의 모습이 아닌 서연의 단호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20년 넘게 정치 일선에서 수많은 상황을 통제해 왔는데 오늘처럼 한 젊은 여성에게 공개적으로 맞서는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자존심을 뼛속까지 찔러버린 사건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러도 불쾌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며 보좌관들에게 화풀이했고 사무실 안은 날카로운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비서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직접 물어볼 용기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 강도현은 민심을 살피기 위해 지역구 남천시장을 찾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상인들과 웃으며 악수하고 사진도 찍었겠지만 이날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장을 빠져나오는 길. 그는 골목 어귀에서 익숙한 실루엣을 보았습니다. 천천히 걸음을 옮기던 여인, 바로 이서연이었습니다. 순간 그의 심장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나를 곤란하게 만든 그 여자. 기억이 되살아나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는 보좌관들에게 먼저 가라고 지시한 뒤 서연을 따라 걸었습니다. 서연은 그날 산부인과 검진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아직 임신 초기라 겉으로는 티 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약혼자 강현우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지만 아직 가족들에게는 임신 사실을 전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현우의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 때문에 더욱 신중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어둑한 골목길에서 뒤따라오는 이가 바로 그 강도현이라는 것을. 강도현은 마치 사냥감을 쫓듯 점점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권력자가 잃어버린 체면을 되찾겠다는 뒤틀린 욕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뒤에서 다가오는 인기척에 돌아섰습니다. 어두운 가로등 불빛 아래 분노로 일그러진 중년 남자의 얼굴. 순간 그녀는 본능적으로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왜 여기 계신 거죠? 서연의 목소리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당당한 눈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강도현의 분노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한 인간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정치인 강도현의 화려한 목소리 뒤에 숨어있던 어둠. 그리고 그 어둠이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 가로등 불빛이 간헐적으로 흔들리며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조심스럽게 움직이던 발걸음이 이제는 두려움으로 인해 더디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강도현은 마치 연단에서 상대를 몰아붙이듯 서연을 향해 다가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모욕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가씨, 그날 말이야. 내가 누군지 알기나 해 국회의원에게 대드는 게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생각은 해봤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연설장에서 수천 명을 향해 울려 퍼지던 카리스마는 이제 좁은 골목에서 한 사람을 향한 압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심호흡을 하며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권리를 말했을 뿐입니다. 의원님이든 누구든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그 순간 강도현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마치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모욕당한 듯한 착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세계에서는 반박은 곧 도전이자 모욕이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습니다. 감히 나를 무시하다니. 그는 서연을 강하게 밀쳐냈습니다. 예상치 못한 힘에 서연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쥐었지만 충격은 이미 그녀의 몸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짧은 신음과 함께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순간 강도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끝에 남은 감각이 그가 무엇을 저질렀는지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그는 서연을 흔들며 이름을 불렀지만 반응은 없었습니다. 이성을 잃고 있었지만 동시에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자신의 정치 인생은 끝이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LC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골목에서 여성이 쓰러졌다며 서둘러 신고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을 떠나 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골목에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서연을 실어 나갔습니다. 그곳에 남아있던 것은 부서진 휴대폰 화면 조각 하나와 강도현의 숨가쁜 발자국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강도현은 차 안에서 땀에 젖은 채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머릿속에선 군중의 환호 대신 서연의 쓰러진 모습만이 떠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했지만 그는 전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술잔을 기울이며 자신의 분노가 불러온 결과를 곱씹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인으로서의 본능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이 일이 알려져선 안 돼. 절대 안 돼. 다음 날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 서연은 의식을 잃은 채 실려왔습니다. 담당 의사는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고 곧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뇌진탕, 복부 충격, 임신 초기에 불안정한 상태까지 겹쳐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서연의 약혼자 강현우는 연인에게서 연락이 없자 불안해하며 여기저기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침내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왔을 때 그는 차가운 기계음과 환한 조명 속에서 무력하게 누워있는 서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현우는 그녀의 손을 꼭 붙잡고 울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태아까지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현우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새로운 생명까지 함께 꿈꾸던 순간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난 것이었습니다. 한편 강도현은 국회 사무실에서 뉴스 속보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혹여 서연 사건이 보도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언론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은밀히 지시했습니다. 지역 병원 응급실 상황 좀 알아봐. 어제 골목에서 사고가 났다는 얘기가 있더라. 비서는 의아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강도현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서연이가 병원에 있어요. 사고를 당했대요. 전화기 너머의 현우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뭐라고 서연이라고 했니? 강도현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서연, 어젯밤 자신이 손을 댄 바로 그 여자가 아들의 연인이었다. 그리고 아들의 아이를 품고 있던 여자였다. 그는 심장이 쪼개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순간. 그의 권력도, 체면도,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습니다. 병원 복도, 현우는 울먹이며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서연이가 제발 기도해 주세요.
아이까지 위험하대요. 강도현은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본 서연은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채 희미하게 숨만 붙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 하나가, 그의 분노 하나가 한 여자의 인생과 아들의 미래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도연은 병원 복도의자에 앉아 끝없이 흔들리는 넌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의 환호 대신 삐삐 울리는 기계음이 그의 귓가를 메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가? 정치인으로서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단 한 명의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새벽 3시 중환자실의 경보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뛰어 들어갔고 복도에 있던 강현우와 강도현은 그 소리에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제발, 제발. 현우는 두 손을 모아 떨리는 입술로 기도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연의 몸은 이미 움직임이 없었고 수많은 기계와 의사들의 손길만이 그녀의 생명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강도현은 창문의 이마를 기댄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쪼개지는 듯했지만 동시에 뇌리 깊은 곳에서는 더 차갑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모든 건 네가 만든 결과다. 네 손으로, 네 분노로 시작된 일이다. 1시간이 흐른 뒤 담당 의사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눈빛은 지쳐 있었고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환자는 뇌출혈로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기계에 의존해 호흡을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현우는 바닥에 무너져 내리며 울부짖었습니다. 강도현의 다리도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통은 울음으로 발산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목구멍이 막히고 숨이 가빠져 왔습니다. 내가 아들의 연인을, 내 손자가 될 아이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았다니. 의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덧붙였습니다. 다행히 태아는 아직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 말은 작은 희망이었지만 동시에 더 깊은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한 생명은 사라지고 또 다른 생명은 간신히 이어지는 현실. 며칠 후 의료진은 서연의 뱃속 아기를 살리기 위해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실 불빛 아래 강현우는 눈물을 머금은 채 대기실에서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강도현 역시 곁에 앉아 있었지만 아들에게 아무 말도 걸 수 없었습니다. 죄인의 입에서 위로의 말이 나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술은 몇 시간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생아의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에 퍼졌습니다. 건강한 남아입니다. 의사의 말에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현우는 울음 섞인 미소로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오열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돌아오지 못했고 아이는 어머니 없는 세상에 태어나버린 것이었습니다. 강도현은 아기의 작은 손가락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손이 그 어머니를 쓰러뜨렸는데 이제 이 작은 손은 내 죄를 증명하는 증거가 되어 태어났구나. 며칠 후 서연의 장례식이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흰 국화꽃 향기와 곡소리 속에서 현우는 만견자실한 표정으로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옆에는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작은 포대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서연의 부모는 충격에 말을 잃은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장례식장 한편에서 강도현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마 그들의 눈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어머니는 흐느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딸은 항상 밝았어요. 아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이름도 벌써 지어두고 있었는데. 그 말은 강도현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 판단했음을, 그날 골목에서 얼마나 끔찍한 오해와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에도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아이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나 연인을 잃은 충격은 그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강도현은 집무실로 돌아왔지만 더 이상 연설문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법안 검토 자리에서도 머릿속은 온통 서연의 얼굴과 아기의 울음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쓰러지는 서연, 원망스러운 눈빛, 그리고 무언가를 말하려다 입을 다문 채 사라지는 모습. 어느 날 밤, 현우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강도현의 숨을 막았습니다. 의사 말로는 서연이 단순히 넘어져서 다친 게 아닌 것 같대요. 몸에 남은 흔적들이 이상하다고. 혹시 누군가랑 말다툼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게 아닐까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 순간 강도현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땀이 식은땀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만약 수사가 진행된다면 언젠가는 CCTV, 목격자, 증거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의 삶, 그의 정치 경력, 가족과의 관계까지 모두 끝장날 것이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숨겨야 할까.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하든 고통뿐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며칠 뒤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회부 기자 윤채린이 서연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골목길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강도현과 비슷한 체격의 남성이 서연을 뒤따르는 장면이 포착되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강도현은 숨이 막혀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언론이 파고들기 시작하면 언제든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서재에 앉아 책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책 등에 적힌 수많은 정치 철학과 지도자의 어록들이 그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권력과 명예로 쌓아 올린 20년의 세월이 단 한 번의 분노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정치가의 싸움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죄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서울 시내의 회색 하늘. 이른 아침부터 국회 앞에는 수십 대의 카메라가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서연 사건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기자들은 정치권의 반응을 포착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아직 언론에 강도현의 이름이 직접 언급된 것은 아니었지만 사건 현장 CCTV 속 정체불명의 남자가 의원과 닮았다는 말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자 윤채리는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요하고 철저한 취재 스타일로 유명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서연의 주변인들을 찾아다니며 인터뷰했고 병원 관계자들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확보한 CCTV 영상에서 한 남성이 서연을 따라가는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뚜렷한데. 체리는 영상을 반복 재생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화면 속 남자의 걸음걸이, 어깨의 각도, 머리 모양, 그리고 당시 입고 있던 양복, 그 모든 것이 강도현 의원과 닮아 있었습니다. 강도현은 집무실 안에서 문서를 펼쳐 놓고도 한 글자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영정, 아들의 울부짖음, 그리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머릿속에서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언젠가 들통날 거라면 지금이라도 말하는 게 맞는 걸까? 그러나 곧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네가 무너지는 순간 아들마저 파멸한다. 손자까지 고아가 되는 거야. 이 모순된 목소리 사이에서 그는 매일 밤 갈라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윤채린 기자는 결국 강도현에게 공식 인터뷰 요청을 보냈습니다. 서연 사건에 대해 직접 묻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강도현은 비서를 통해 거절했지만 채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 앞, 국회 앞, 심지어 지역구 행사장까지 따라다니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의원님, 서연 씨 사건 당일 그 골목에 계셨습니까? CCTV에 찍힌 남성이 의원님과 닮았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카메라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한 채 굳어있는 순간 강도현은 피부로 느꼈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 그날 저녁 집무실에서 혼자 술잔을 기울이던 그는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오래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정치 인생을 시작할 때 선물 받은 것이었지만 지금은 고백을 기록하는 도구로 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펜촉을 종이에 댄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글자를 쓸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진실을 적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들은 평생 진실을 모르고 살아야 한다. 그는 눈을 감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언론보다 먼저 누구보다도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밤이 깊어갔습니다. 손자는 포대기 속에서 잠든 채 고른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 강도현은 현우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현우야, 아버지가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현우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 밑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고 아직도 서연을 잃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강도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진실을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교통사고에서의 만남, 골목에서의 분노, 그리고 서연이 쓰러지던 순간 그는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현우의 얼굴은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듯 굳어 있었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강도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모두 내 잘못이다. 순간의 분노가 너와 서연, 그리고 손자까지 다 망쳐버렸다. 순간 서재 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귓가를 울렸습니다.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지만 그 눈빛에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만 남기고 현우는 서재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강도현은 무너져 내린 듯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권력, 명예, 가족,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서지는 소리가 귓께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간 현우는 서연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앞에서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네가 왜 떠나야 했는지 이제 알았어. 믿을 수 없지만. 그건 아버지 때문이래. 어떻게 해야 할까?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바람은 차가웠고 무덤 위 국화꽃은 흔들렸습니다. 현우의 눈에서는 끝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시각, 집무실에 홀로 남은 강도현은 빈 술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 하지만 최소한 아들에게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알았습니다. 곧 언론은 진실을 파헤칠 것이고 자신의 정치 생명은 여기서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국회 앞 광장. 따가운 햇살 아래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방송국 중계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고 시민들 또한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렸습니다. 마이크 앞에는 단정하게 정장을 입은 강도현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당당한 정치인의 얼굴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죄책감으로 젖어 있었고 목소리 역시 떨리고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잘못을 고백하려 합니다. 순간 현장은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셔터를 눌렀습니다. 몇 달 전, 저는 한 젊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이서연. 그녀는 제 아들의 연인이자 제 손자를 품고 있던 소중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골목길에서 그녀에게 폭력을 가했고 그 결과 그녀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속적으로 터졌습니다. 강도현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아니 그 전에 한 인간으로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 책임을 기꺼이 지겠습니다. 광장은 충격과 분노의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한 시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고 또 다른 이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기자들은 끝없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의원님, 왜 이제 와서 고백하시는 겁니까? 사건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어떻게 해명하십니까? 아드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나 강도현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이크에서 물러나 고개를 숙인 채 단상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고백은 순식간에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방송과 인터넷, 신문 한 면은 연일, 20년 정치인의 추락을 다뤘습니다.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고 정치권 전체가 큰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여당은 긴급히 회의를 열어 강도현을 제명 조치했고 오랜 동료였던 의원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SNS에는 분노 어린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정의를 말하던 사람의 진짜 얼굴이 이거였나. 권력자는 결국 사람 목숨을 무시한다. 사람들의 목소리는 거대한 파도처럼 번져갔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폭행치사 혐의, 사건 은폐 시도 여부 등 모든 사실을 파헤쳤습니다. 강도현은 변호사조차 선임하지 않고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 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재판정에 선 그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한때 국회 본회의장에서 수백 명의 시선을 사로잡던 정치인이었지만 이제는 죄인의 신분으로 법정에 서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 진술에서 서연의 부모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착하고 순수했습니다. 아이가 생겼을 때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어떻게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현우 역시 증언대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제 연인의 죽음에 책임이 있었다는 사실을, 제 아이는 태어나면서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이 고통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법정 안은 눈물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판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은 국회의원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 한 시민을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이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스스로 잘못을 고백하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참작합니다. 따라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강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히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얼굴에는 후회와 참회가 뒤섞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수감 생활은 혹독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던 그는 하루아침에 죄수복을 입고 감옥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동료 수감자들은 처음엔 그를 낯설게 바라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진심으로 변하려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교도소 좁은 창문 너머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철창 너머로 보이는 별빛은 희미했지만 그에게는 오래전 잃어버린 양심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한 모든 말, 모든 약속이 거짓이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붙잡고 싶다. 그는 매일 밤 기도하듯 속삭였습니다. 서연의 이름을 부르며 사죄했고 태어난 손자의 건강을 빌었습니다. 재판과 수감 소식은 여전히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어떤 신문은 그의 과거 폭력적 성향을 파헤쳤고 다른 매체는 권력의 오만이 부른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실었습니다. 그를 옹호하는 목소리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한편 서연의 부모는 여전히 슬픔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이를 돌보며 작은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현우는 혼자 아기를 안고 새벽마다 울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지만 그는 아버지처럼은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교도소에서의 하루하루는 길었고 강도현은 점점 늙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의 무게를 받아들이며 살아갔습니다. 그의 권력은 사라졌지만 참회는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3년의 수감 생활이 끝났습니다. 철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강도현은 교도소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자유는 그에게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회색 하늘은 여전히 무거웠고 세상의 공기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한때 국회의원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잃은 한 명의 전과자일 뿐이었습니다. 출소 후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이서연의 무덤이었습니다. 한 손에 국화꽃을 들고 무릎을 꿇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이제야 다시 왔다. 하지만 넌 여기 없지. 그래도 매일 내 이름을 부르며 참회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너에게 빚진 삶으로 살아가겠다. 무덤 앞에서 그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억울함도, 체면도 아닌 진정한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서울에 머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어딜 가든 따가운 시선과 차가운 속삭임을 들어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강원도 깊은 산골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높은 빌딩도, 정치 현수막도 없는 곳, 오직 산과 나무,
그리고 작은 마을 사람들만이 있었습니다. 강도현은 낡은 산장을 빌려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삽을 쥐는 법조차 서툴렀습니다. 평생 머릿속 계산과 언변으로 살아왔지. 땀 흘려 일하는 법을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이를 속죄의 과정이라 여겼습니다. 밭을 갈고 약초를 캐고 마을 일을 돕는 것으로 하루를 채웠습니다.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경계했습니다. 도시에서 내려온 수상한 중년 사내, 어딘지 평범하지 않은 분위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강도현의 진심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강도현은 마을에서 가장 힘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옮기고 고장이 난 농기계를 고치며 어르신들을 병원에 모셔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눈 덮인 산길에서 길을 잃은 아이들을 찾아 헤매다 손에 동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도현 씨, 이제 그만 쉬어도 되잖아. 왜 그렇게 무리하나? 마을 이장이 걱정스레 말했지만 강도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제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몸이 고된 만큼 제 죄가 조금은 씻겨 나가는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점점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할아버지처럼 따랐고 어르신들은 따뜻한 밥을 내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여전히 괴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산장의 작은 창문 너머 달빛이 들어올 때마다 그는 서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손자의 울음소리, 아들의 무거운 눈빛이 떠올라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현우야, 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까? 손자야, 네가 나를 기억할 날이 올까? 그는 매일 밤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진심은 깊었습니다. 용서해달라. 그리고 아이를 지켜달라. 어느 날 마을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계곡물이 불어나 다리가 끊기고 농가가 침수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강도현은 누구보다 먼저 나섰습니다. 삽과 모래주머니를 들고 물길을 막으며 밤새 몸을 던졌습니다. 지늘게 흠뻑 젖고 손이 갈라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어르신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 사람은 그냥 우리 마을 사람이야. 과거가 어땠든 지금은 누구보다 진심으로 살고 있어?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그를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낯선 도시인이 아니라 이웃이자 동료로 여긴 것입니다. 세월은 흘러 강도현이 산골에서 지낸 지도 어느덧 5년이 되었습니다. 그의 머리칼은 희끗희끗해졌고 주름은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한결 차분해졌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밭에서 웃음을 나누는 순간 그는 잠시나마 죄의 무게에서 벗어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속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밤 서연에게 사과했고 현우와 손자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그 무렵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들 현우가 사회적 활동을 접고 불문에 귀의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새로운 법명은 지혜 스님. 그는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아들은 서연의 부모가 돌보도록 맡겼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은 강도현의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내가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결국 내 죄가 또 다른 길로 그를 몰았구나. 그러나 동시에 그는 한 가지 작은 희망도 느꼈습니다. 적어도 아들이 분노와 슬픔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찾았다는 것. 그 길 끝에서 언젠가 자신을 용서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도현은 산장에서 촛불을 켜고 오랜만에 펜을 들었습니다. 그는 손자에게
그리고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손자야, 네가 자라서 할아버지를 알게 된다면 꼭 이 말을 전하고 싶구나. 할아버지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하지만 너의 삶만큼은 어둠이 아닌 빛으로 채워지길 바란다. 현우야, 아버지는 끝내 내게 상처만 남겼구나. 하지만 네가 찾은 길이 너를 평안하게 해주기를 기도한다. 언젠가 다시 만나더라도 미움 대신 작은 연민이라도 품어주길 바란다. 편지를 마치고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권력과 명예의 소음 속에서 살아왔던 그였지만 이제는 고요한 산골의 침묵이 그의 마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속죄의 길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비로소 진심으로 그 길 위에 서 있었다. 여름이 깊어가던 어느 날, 강도현은 평소처럼 산길을 따라 약초를 캐고 있었습니다. 산사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숲은 푸르렀지만 그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예순이 훌쩍 넘은 나이에 하루 종일 산을 오르내리는 것은 점점 더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무심코 바위 틈을 손으로 짚다가 독색에 물리고 말았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팔을 타고 번져왔습니다. 순간 다리가 풀리며 그는 비탈길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돌부리에 부딪힌 몸은 온통 상처투성이었고 독은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인가? 그는 이를 악물고 산을 기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 급히 그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사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나이가 많고 독이 퍼진 지 오래라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가족에게 연락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소식은 곧 서울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온 이는 삭발한 중년의 승려였습니다. 그는 본명 지혜, 바로 강도현의 아들 현우였습니다. 수년 만에 아버지를 보는 순간 지혜의 발걸음은 잠시 멈췄습니다. 병상 위의 아버지는 예전의 권위적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쇠약해진 몸, 그리고 산골에서 흘린 세월이 남긴 굳은 살. 그는 더 이상 권력자가 아닌 단지 한 명의 늙은 아버지였습니다. 현우야? 강도현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눈가가 젖었습니다. 마지막에라도 널 보게 되어 감사하다. 아버지가 네 인생을 망쳐놓았구나. 서연이도 아이도 모두 다 내 잘못이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계속 사과했습니다. 지혜는 침묵 속에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세월 쌓여있던 분노와 원망이 가슴 속에서 다시 꿈틀거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7년 동안의 수행이 떠올랐습니다. 불경을 읊으며 내려놓으려 했던 고통, 미움, 집착, 이제 그 모든 것이 눈앞의 아버지로 모였습니다. 지혜는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 그러나 떨리는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괜찮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미워했지만 그 미움마저도 제 마음을 더 괴롭혔습니다. 이제 다 내려놓겠습니다. 강도현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날 용서하겠니?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된 서연도 분명히 용서했을 겁니다. 더 이상 고통받지 마세요. 순간 강도현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평안을 맛보았습니다. 온몸에 퍼진 독으로 고통스러웠지만 마음만큼은 가볍게 풀려나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손자는 잘 지내니? 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잘 자랐습니다. 이제 10살이 됐습니다. 가끔 할아버지를 그리워한다고 합니다. 언젠가 꼭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강도현의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그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할아버지가 되고 싶었는데 이제라도 그의 목소리는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칠 동안 지혜는 병실에 머물며 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권력과 체면으로 점철되었던 과거 대신 담담하고 진솔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아버지, 인생은 순간의 선택으로 달라집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그 뒤에 진심으로 참회하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현우야, 아니, 지혜야. 네가 그 길을 선택해줘서 고맙다. 아버지는 끝까지 부끄럽고 어리석었지만 넌 달라서 다행이다. 그 대화는 두 사람의 지난 세월을 조금씩 메워주었습니다. 며칠 후, 기적처럼 강도현의 건강은 조금씩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의사들조차 놀랄 정도였습니다. 어쩌면 아들과의 화해가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준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퇴원하는 날, 지혜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가끔 안부 전해주시고요. 언젠가 손자도 데려오겠습니다. 강도현은 눈시울이 붉어진 차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약속만으로도 살아갈 힘이 난다. 산골로 돌아온 강도현은 이제 더 이상 무리한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랜 속죄 끝에 드디어 얻은 용서와 화해. 그것은 남은 삶을 살아가게 할 단 하나의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나 이제 조금은 편안하다. 내 이름을 매일 부르겠지만 이제는 원망이 아닌 감사로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바람이 잔잔히 불었고 숲은 고요히 응답하듯 흔들렸습니다. 강도현의 속죄의 길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마침내 그는 용서를 통해 새로운 길 위에 서 있었다. 산골 마을에서의 삶은 고요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뒤 강도현은 무리한 일을 자제하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손으로 직접 가꾼 고추와 상추, 그리고 옥수수는 이웃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를 도현 어르신이라 불렀습니다. 누구도 그의 과거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함께 땀 흘리며 살아가는 한 이웃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창문 밖 달빛 아래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서연아, 나는 끝까지 너를 잊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원망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남긴 가르침으로 살아가겠다. 분노가 얼마나 큰 파괴를 부르는지 나는 평생 증인이 될 것이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강도현은 60 후반에 접어들었습니다. 몸은 점점 약해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그를 친할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봄이면 그는 아이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 연을 날렸고 겨울이면 모닥불 옆에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의 화려한 연설 대신 그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분노를 조심해야 한다. 화는 불과 같아서. 한 번 터지면 모든 걸 태워버린다. 나는 그것을 늦게 배웠다. 너희는 절대 나처럼 되지 말아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어느 여름날, 지혜 스님이 오랜만에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삭발한 머리와 법복 차림이었지만 예전보다 한층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산길을 걸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저도 많이 내려놓았습니다. 미움 대신 연민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아이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언젠가 아버지를 뵙고 싶다고 하더군요. 강도현은 그 말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손자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하니 나는 그 아이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직은 어린 아이지만 진심은 통합니다. 언젠가 제가 데려오겠습니다. 그날 밤 강도현은 잠들기 전 오랫동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은 유난히 밝았고 그는 가슴속 깊이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몇 달 뒤,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지혜 스님이 어린 소년을 데리고 산골 마을로 찾아온 것입니다. 10살이 된 소년은 수줍게 아버지 뒤에 숨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호기심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서연이의 아이냐? 강도현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다. 네가 태어나던 날 나는 큰 죄를 지었다. 하지만 너만큼은 행복하기를 바랐다. 네가 자라서 어떤 길을 가든 나는 멀리서 기도할 것이다. 소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잘못을 했지만 지금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고요. 저도 믿을래요. 그 순간 강도현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손자의 작은 품 안에 얼굴을 묻으며 흐느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품어온 죄책감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도현은 손자와 자주 만날 수는 없었지만 가끔씩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손자에게 늘 같은 말을 썼습니다. 분노를 이겨내라. 그리고 사랑을 잃지 말아라. 손자는 그 편지를 소중히 간직했고 학교 발표 시간에 할아버지에게 배운 교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세월은 다시 흘러 강도현은 70을 앞둔 나이가 되었습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졌지만 그의 눈빛은 더없이 평화로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를 존경했고 아이들은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 그는 작은 텃밭 일을 마치고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빛이 산 너머로 사라지며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이제 나는 네 곁으로 갈 준비가 된 것 같다. 그러나 나는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 내가 남긴 잘못만큼 속죄와 배움도 남겼다. 그것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며칠 뒤, 강도현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던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위해 작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어르신들은 정말 성실히 살다 간 사람이었다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혜 스님과 손자는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손자는 작은 국화꽃을 무덤 위에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약속할게요. 저는 절대 분노에 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 거예요. 지혜는 눈을 감으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십시오. 저와 아이가 당신의 죄와 아픔까지 짊어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남은 사람의 몫이니까요. 그날 저녁, 마을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별빛이 반짝이며 강도현의 긴 속죄의 여정을 지켜보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권력과 명예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속죄와 용서는 남았습니다. 분노가 남긴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으나 그 상처 위에 새로운 희망이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교훈은 단 하나였습니다. 분노의 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러나 참회의 끝에는 다시 삶이 시작된다.